안녕하세요. 김준호의 공작실 8번째 시간이고요. 본격 비대위원장 생일 헌정 방송입니다. 오늘이 촬영일 기준으로 1월 17일이고요. 오늘 제가 45번째. 생각보다 많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유신 때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작진에서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직접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저 비대위원장의 생일을 전 당원의 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자 보시고, 네. 인사도 못했는데 우리 김종대 비대위원 김종대 전 의원님과 네. 함께 8번째 시간을 하기로 됐습니다. 댓글에 그리고 저희 홍보팀에서 처음부터 네. 김종대 의원님 와야 된다. 아, 그래요? 그래야만 조회수가 기가 막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의견을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바깥 분들을 쭉 아니, 그게 맞죠. 예, 잘하신 거예요. 보시다가 근데 이제 의원님을 바깥 분으로 알고 계셔가지고 아, 비대위원이라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벌어지지 않았나요? 저 국회 비대하러 온 거 아닙니다. 국회 화장실이 비대가 좋긴 하더라고. 명확하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을 옆에서 내가 보자 하는데. 네, 비대위 대변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항상 매불쇼 등 여러 군데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저는 안 불러요. 그래서 대변과 비대의 그 조합을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까지? 근데 뭐 하여간 저는 한때 구국의 강철 이빨이라고도 불렸고 네. 지금은 진보의 달마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걸망 하나 메고 면벽 수행을 좀 하려고 무건 수행 좀 하려다가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렸어. 여기 네. 비대위원 오는 바람에 네.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또 남북 관계가 위기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 또 하실 일이 반도 내에서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세속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속계를 떠나려다가 이제 다 개털됐죠. 네. 그러는데 이제 대신 또 조금 밀어두고 네. 우리 비대위원장님하고 역사를 새로 쓴 다음에 네. 가자. 입산하자. 입산하자. 네. 청산에 사르르 있다. 머루와 달에 먹고 백담사에 사르르 일었다. 그거 아시나? 님의 침묵.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난 단풍길을 향하여. 그게 백담사요? 이게 학력고사의 패예요. 시를 외워. 이렇게 수능 세대에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옛날에 때리고 가면서 이거 왜 외워봐 이러고 이제 이랬던 시절이어가지고 MZ 세대 중에 일부는 1회가 누군지 모른다. 1회 재단, 마두한, 서울의 봄에 전두환. 네, 전두환인데 이 전두환 후가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1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돈 뜯고 삥 뜯고. 미르케이의 전신 1회 재단 만들다가 그게 나중에 지금 뭐였더라? 세종재단인가? 지금 세종연구소로 네, 바뀌었죠.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순수 민간 재단으로 이제 내놔가지고 네. 독립적인 세종연구소. 얼마 전에 이사장을 문정인 교수가 하시다가 이 정권에 쫓겨났죠. 옛날에 이종석 실장님도 세종연구소. 이종석 실장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연구위원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내려보냈는데 그 불법입니다. 거기 정부 지분이 없어요. 네. 그렇게 정부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 이 무도한 정권이 네. 이제 그런 것까지 꿀꺽 먹어 삼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북아 정세나 뭐 이런 거 주로 남북 관계 주로 하던 연구소인데 네. 어쨌든 사실 그게 이제 재벌들 돈 뜯어가지고 만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웅산 테러가 83년에 있었고 그때 많은 국무위원이 죽었어요. 네, 그때 장관들 뭐 해서 엄청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추모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재벌들 뜯어서 재단을 만들자. 이례재단을. 그러면 장관 추모하는데 그게 왜 이례재단이냐고. 네. 그래서 50청문회에서 뒤따 얻어 터지고 그렇죠. 이제 민간에 국민들한테 돌려준 게 오늘날의 세종연구소가 된 것이죠. 예. 최소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사실은 나중에 뭐 세종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아닌가요? 이제 줄 잘못 써서 이제 그걸 다 글렀고. 근데 일단 정의당 소생시키는 게 그렇죠. 우선 과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좋은 기회는 다 날라가고. 김종대 기적의 치료법으로 정의당이 이제 소생한다. 일단은 생존부터 하고 네. 소생부터 해야 다음에 성장과 발전의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진보 정치가 소멸한다는 거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것만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온 거죠.
아니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 첫 방송에 나오는데 소문이 막 돌았어요. 비대위가 생긴다. 그래서 예감하고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제가 4년 전에 혁신위원 했고 이쯤 되면 부를만하다. 아 촉이 있었구나. 네, 비대위원으로 정도의 촉. 예. 네, 왜냐하면 예. 이제 지금 뭐 방송 때문에 탈당했지만 신장식 전 사무총장, 예. 그 다음에 탈당했지만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빼고 나면 이제 제가 그나마 방송을 좀 나오는 아 그렇군요. 친당 인사니까 이제 미디어적으로 대변인 정도를 맡길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뭐 개인적 희생이 크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이거 맡으시는 바람에 사실은 이 당에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거의 다 탈당을 했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TV 보다 나 홀로 집에가 나오더라고. 저건 내 얘기 아닌가? 그래서 나 홀로 집에 그러면 나마저 이 집을 안 지키면 누가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가 완성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 와 보니까 비대위원장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나 홀로 집에 몇 명이 있더라고. 네, 있죠. 몇 명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비대를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유머코드군요. 네. 예. 엊그저께 저희가 당대회를 했잖아요.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단독으로 당대표로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당에. 그러니까 제가 4월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 맡기는 사람도 이제 4월까지라고 얘기 안 했고. 뭐 이순신이 뭐 삼도 수군 통제사를 뭐 맡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거는 다른 군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야 수군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해라. 그러니까 신상류 전선 12.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해. 이래다가 이제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기고 예? 저는 죽으라는 얘기죠 지금 이순신 얘기하는 건데. 아니 노량만 안. 저를 피해 재단에 바치고 당을 살릴 수 있으면 바쳐야죠. 아니 뭐 피해 재단까지는 아니고 역사는 우연과 우연. 반전의 그 연속이기 때문에 다들 안 된다 이러고 등을 돌릴 때 그래도 반딧불만한 희망만 있어도 휘황찬란한 낮에는 반딧불의 존재가 안 보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서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또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돈이 없어 설에도 부모님 찾아뵙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분들의 정당이 정의당이거든요. 우리는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고 그러니까 반딧불만한 희망이 그분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렵게 결심을 했고요. 지금 다음 주 25일까지 있는 투표에서 당원들의 찬반을 묻는 의사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더 지지해달라 그러면 불법 선거운동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단일 후보니까 뭐 그걸 이의 제기할 경쟁 후보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사실은 우리 김종대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래요? 네, 그때도 제가 비대위에서 하면 안 되냐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던진 얘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래요? 공식 석상의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좀 진지하게 좀 아니 그래놓고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됐다 이거요? 지금 당대회 그럼 다시 열까요? 김종대 아니 경선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좋아요. 게임 오버. 여러분 다 끝난 얘기입니다. 이거 다 주접 떠는 얘기. 아티스트가 너무 이제 음악성만 따지다 보면 대중성을 좀 놓쳐가지고 이제 비평가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는데 이제 다음 음반을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위기니까 요 부족한 좀 대중성을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좀 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 뭐 사이다 발언 잘하는 유튜버 농객들 보면은 철저한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막 나가는 프레임에 별다른 경계심이 없고 맞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참 이 방송 시장인데 그런 데서 혼자 이렇게 정신멀쩡하게 사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도 그 뉴스 인사는 꼭 봐요. 정치 인사. 정치 인사는 꼭 봐요.
안 보시는구나. 그랬나? 정치 인사. 정치 인사는 네. 내가 꼭 보거든요. 네, 네. 그건 말빨로 전혀 안 밀리시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프로가 나름 중심을 잘 잡는 프로거든. 네. 잘 하시던데. 저도 100만 조회수 많이 찍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사이다 발언으로 방송사에서 편집을 해요. 쇼츠 영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막 뿌려대거든요. 막 뿌려주죠. 그러면 제가 제 의도와 무관하게 소비되고 있구나. 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영혼이 마모되는 그런 느낌이 거 와요. 있죠. 만약 100만, 200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기쁜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전달됐느냐가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 험한 정치판에서 이 다 연결된 세상에서. 근데 요즘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한 정치 지망생들이 네. 유튜브에서 세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이나 전략형이 올라왔다가 설화로 낙마하고 요 이제 또 새로운 순환이 있잖아요. 예, 네. 참 뭐 아주 많이 보는 네. 패턴이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냥 유튜브의 세계에 그냥 살지. 공중파의 그 근육으로 유튜브에 가야 되는데 유튜브에 먼저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공론회장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도덕 기준이나 어떤 그 방송의 원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험한 정글입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요즘은 뭐 하여튼 쉽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도 돼? 이러면서 저는 이제 공중파에도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그나저나 뭐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죠. 신봉사에 그 안타까움 가다가 개천에 미끄러지고 또 어디 엉뚱한 길로 빠지고 할 때마다 세상을 탓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정말 한국 정치 언론 탓할 일은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노회찬 대표님들 국민들을 탓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부족한 거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다. 네, 결국 뭐 여기가 로더스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는 또 현재 평가도 있지만 미래 평가도 있는 거거든요. 작품성을 뒤늦게 평가받는 게 오히려 위대한 작품의 특징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 뒷세대 갈수록. 네. 그 현실이 중요하다. 역사의 평가는 뒤에 생각하자. 네. 어차피 인류도 소멸하지 않냐. 네. 꿈꾸는 현실주의자. 예,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어떠십니까? 정의당이 내부에서의 상처와 아픔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내부 소통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단단해지고 예. 상처들 이제 봉합도 좀 하고 이제 좀 다시 일어날 기운이 있는데 총선까지 가는 기간은 좀 짧고 그죠? 네. 게다가 요즘 합종 연행이 전부 그 정치 뉴스를 전부 덮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잖아요. 의제 선도 능력 같은 걸 좀 더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을 던진다고 해서 지금 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릴 역사가 있어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네. 물론 정의당이 맨 광장에 앞줄에서 세월호 유족들하고 함께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때 민주당은 탄핵 퇴진을 전혀 전혀 안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애매하던 시점에 정의당이 바깥에서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는 그 하나의 민주항쟁의 역사에서 매우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민주당이 탄핵 의사가 없다는 걸 간파하고 내놓은 그 타협안이 특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을 받겠다고 거꾸로 사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흔들렸던 겁니다. 네. 특검을 하고 거국내각으로 가자. 네. 그러게 특검이 그때 받아들여졌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모르는 건 뭐냐면 이 특검이 오히려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무도한 정권 운영의 하나의 어떤 그 마지막 씻긴 곳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이게 살 길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2016년 상황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특검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국민 여러분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윤 대통령의 그 집권 후반부는 새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고 이건 진보가 베푸는 호의예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옛날에 2016년에 박근혜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에다가 이런 어떤 거 지금 이제 광장에 시민들이 서서히 모일 조짐을 보이는데 지금 매주 저희 당을 대표해서 김종대 그렇죠. 의원께서 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서 거리 연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MBC 9시 뉴스에도 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그 저 정의당이 없거든 그러면. 그래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아랫집에 사는 공무원분이 옥상에서 담배 피는데 멋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9시 뉴스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거 봐. 이게 나가서 맨 앞줄을 지켰다는 효과가 이겁니다. 나는 원래 멋있으니까 그 말 안 들어도 돼. 그러나 그 저기 뭐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갈 때 제가 제일 먼저 뭘 떠올렸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광장 앞에 나가서 특검을 외칠 때가 2016년에 그 민주항쟁의 그 서사 하나의 그 내러티브가 지금 저기 우리는 이미 그 저기 직감하고 있는데 정권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시점에서 그 특검이 이제 완전히 개털됐다. 이래가지고 표가 뭐 안 나왔다. 그때가 항쟁의 발화점이자 특검이 퇴진으로 바뀌는 그 하나의 특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권에서 오히려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재촉을 했다는 데서 이 상황의 엄중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지금 뭐 연합이다, 뭐 무슨 연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의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 모든 정치의 중심에 광장의 순수한 정신이 들어오는 순간. 되살아나는 시간. 예. 이게 그 하나의 한국 정치의 싱귤레러리티 발음 괜찮나?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렇게 그 물이 끓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농성으로 시작해 농성으로 끝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개고생은 했지만 이 역사는 반복되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인데 네. 그렇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비극은 개헌이 안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4.19랑 87 이렇게 보면 4.19 20하고 그죠? 87 60하고 네. 그러면 16년 촛불 70하고 이래 객관식 문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된 거죠. 안 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때 네. 조금 더 그 촛불 연합 정치 일부 보수까지 함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무적으로 같이 네. 뭐 그건 정의당 책임도 있겠지만 뭐 문재인 정부도 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때 거기가 개헌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때 개헌이 좀 마무리됐으면 제가 그때 국민주도 개헌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정책실장처럼 활동하고 있었는데 참여연대 맨날 매주 가가지고 막 토론하고 시민단체들 다 모아서 시민단체 개헌안 만들고 또 민변 가가지고 민변 개헌안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대통령 자문위 개헌안이 꽤 괜찮았어요. 네. 사실 저는 한두 개만 손보면 될 정도인데 그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소한 이른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은 개정돼야 혁명이라 하지 그거 안 되면 그거는 뭐 항쟁 정도 아니냐 맞아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촛불 혁명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하나의 마그나 카르타 일종의 어떤 그 4.19가 있으면 4.19 혁명 선언문이 있는 거고 5.18이 있다면 그 5.18 정신이 남겨진 게 있는 건데 2016년 광화문은 그게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화문의 촛불이 여의도로 왔던 겁니다. 그게 개헌연대 개혁입법연대였고 그게 촛불혁명의 완성태였거든요. 이게 깨진 것이죠. 네. 그게 이번에 그 심상정 의원님 우공의 길에도 나오는데 이번에 컷오프된 전병헌 수석이 정무수석. 네,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민주당 정부로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뭐 정가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의미가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의 의미를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라고 안 하고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간 겸양의 표현 이런 의미, 당정 관계를 잘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뭘 모르고 사실은 촛불 개혁 연대
정부, 연립 정부로는 안 하겠다는 의미였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혼자 다 해먹겠다. 그런 면에 조금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 민평당이나 이런 데 호남에서 이제 그 떨어져 나가신 분들까지 같이 여는 부분 개혁 입법 공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심리적인 거부감이 민주당 안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예, 그런 것들이 참 상당히 아쉬운 아쉽죠. 결정적인 그런데 국면이죠. 너무나 아쉽고 가슴 졸이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한이 많이 남는데 사실 프랑스 혁명도 70년 걸렸거든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혁명과 반동과 왕정의 교차로 해서 1848년이 돼서야 이제 공화제가 비로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1789부터 1848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함부로 승리의 그 트로피를 우리한테 건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아셔야 되고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7공화국 개헌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진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결했었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제가 1988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되니까 MBC에 이경규의 몰래 카메라가 열풍이 불었어. 그렇죠. 그래 전 국민이 일요일날 그거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충격을 다른 데서 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 시작할 때 멘트가 뭐냐? 몰래 카메라를 사랑하시는 4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래거든. 근데 내가 딱 충격을 우리나라가 4천만이라고? 원래 3천만이었는데. 그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농민가에 나오잖아. 왜? 그래가지고 왜 저기 그게 3천만은 자고 농민이 1,000만 이거 아니에요? 몇백만이거나? 그 다 자는데 왜 혼자 깨서?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5,300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옛날에 88년에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나라였고 오로지 관심은 1인 장기 집권 저지. 이걸로 9차 개정 헌법을 만든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던 이게 87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들은 더 이렇게 커지고 풍부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해지고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인가가 딱 부러지지 않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청년들한테 그러면 이경규가 4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때 규칙을 지키라고?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약간 그 87 체제의 기득권을 좀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뭐 물론 문제 부동산 시장은 70년대 지어진 압구정 현대가 아직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하여튼 좀 부셔내고 새로운 이제 집을 지어야 될 때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사실 뭐 진보 정당도 새로운 방식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뭐 진보 정당 뭐 앞날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OS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 OS가 너무 87년 OS를 계속 리뉴얼 하니까 약간 맨날 뻥나는 윈도우처럼 업데이트 하는데 또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완전 좀 이제 바뀔 시대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 전에 개헌 얘기하면 오만하다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저도 사실 막 적극적으로 막 못 던지겠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탄희 의원이 이제 막 그런 얘기 했다가 한번 역풍 맞은 적 있잖아요. 이백성 뭐 오만하다 이런 건데 아니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제3지대에 있는 뭐 분들 중에서도 뭐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뭐 다 개헌 자체에 되게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구도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연합 정치의 국면에서 이거를 좀 개헌을 좀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꼭 선거공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이제 특검 국면을 넘어서 이제 22대 국회에서의 그 개헌 연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정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시도가 됐던 거의 제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의당의 새로운 정치의 주역들이 이제는 좀 과거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실패와 여러 가지 어떤 그 좌절의 역사를 이제 딛고 그걸 걸음 삼아 넘어가셔서 이제 정치의 주역들이 앞으로 사명을 얻으신 거다. 근데 뭐 스포츠를 보면 신진 중심의 팀은 돌풍을 일으키는데 우승을 못 해요. 신구조화가 잘 된 팀이 우승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이 좀 그러니까 있죠. 이제 김종대 역할로는 계속 된다. 여기 자꾸 이제 후세대에게 제가요? 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꼰대 소리 들어요. 네. 그러다가 아니 보세요 지금 실력만 있으면 최강 야구의 김성근 감독이 복귀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훨씬. 근데 김웅용 감독이 하나 맞고 죽 써버리니까 그때까지 쌓은 명성이 다 까먹어가지고 한화는 김성근 감독도 프로에 못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20년째 꼴찌인데 네. 그 난 하나 팬인데 그 저기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하나거든. 그렇죠. 그 한화가 사실 천안북일고에도 엄청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 네. 그거 뭐 재단 그거 갖고 있으니까. 근데 20년간 저렇게 퍼붓고 꼴찌에서 1, 2등을 도맡아 하는 팀은 내가 정말 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어. 우승이 더 멀었던 건 롯데 아닙니까? 롯데. 롯데가 더 멉니다. 아 그래도 최동원이 99년이 아니에요 우승이? 아니 저 그게 그 최동원 투수가 네. 4승 1패 한 게 84년 아니요. 염종석 역투로 92년에 우승했죠. 그 얼마 전에 한동안 하나는 한 번밖에 못했어. 한 번밖에 못했지만 99년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염장을 지르는가 하면은 네. 내가 국회의원 할 때 그 지하에 사우나가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머리 말리면서 야구를 정신없이 본다 그래서 쳤다 이러니까 뭐 의원이 뒤에서 하나 팬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우 내가 진짜 옆에서 염장을 요렇게 지르는데 그 사람 이번에 컷오프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의당도 그렇게 지나가다 정의당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 곁을 약자 곁을 밤새워 지켜봤는가? 그렇죠. 와서 뽀르르 인사만 하고 갔잖아. 텐트 안에서 철야 농성한 건 우리야. 지난번에 광화문 앞줄 우리가 만들었어. 윤태곤 평론가가 오셔가지고 어. 작은 살림에도 잘하는 키움이 되라라고 이제 저희한테 그래요? 얘기를 그건 해주고 조금 갔거든요. 낫네. 예. 약간 나아졌어. 롯데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쓰고 죽수는 그런데 하지 말고 네, 키움 히어로처럼 알차게. 근데 키움도 선수를 팔고 그죠. 예. 네, 저희도 좀 많이 나갔는데. 아니 뭐 쌍방울에 아니 선수 오늘날 팔기냐, 키움의 선수 한국에 팔기냐. 뭐 신당이다 뭐다 다 정의당이 인재 양성소죠. 네. 만들어준 거지 뭐 까놓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네. 선거 끝나면 뭐 도로 다 돌아오시라고 내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말고 그냥 특별당비나 좀 내라고 하시죠 그분들. 이적료를 받아야 된대요 이적료를.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 일종의 어떤 배후 정당, 모태 정당, 아니 백두산이 왜 위대한 산이요?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정반대로 흐르는 강을 만들었기 때문이요. 위대한 사상은 우리 백두사상이라고. 신국이라고 지금 욕 먹어요 그러면. 아니 요즘 지금. 북한이 우리가 동족이 아니라 그랬어. 알죠. 그래서 괜찮아요. 저기 위대한 사상은 해석의 다양성과 무수히 많은 분파를 만들어내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인재 수출당, 그러면서 이제 무수히 많은 그 가치를 만들어낸 네. 그런 면에서 이 저 중심 사상이란 게 있어. 이게 그 어떤 순수한 정신의 하나의 어떤 저장고 이런 면에서 이제는 참 은행에서 정의당 당원이라 그러면 담보 없이 융자해줘도 돼. 저기 그 자체 아니요. 진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요? 대표 하시죠. 아니 이런 대표가 요딴 식으로 떠들다가 이제 개그 정당이 되죠. 대중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는 거 맞아요. 진보적 대중정당 노선 참 어렵습니다. 김준우 위원장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왜 이때 이 십자가를 져가지고 저 개고생을 하는가. 술도 끊어대는 거 아니야? 네. 어제도 제가 도대체 뭔 재미로 살면서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가시냐. 무알콜 맥주를 요즘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고행의 길에 축복이 있기를. 네. 네. 오늘도 저 녹색당하고 연석회의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건 뭐 잘 돼갑니까? 네네네네. 지금 약간 지금 녹색과 노란색을 잘 조화한 그 저기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요 톤을 어느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촌스러워지느냐 세련돼지느냐 예. 이런 거니까 여기 계신 홍보팀에 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홍보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같은 꼰대가 그런 걱정까지 뭐 하기에는 그러니까, 뇌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한 세대고 디자인 감수성이 좀 부족하니까. 하여간 이런 건 우리가 뭐든 손대면 망해요. 그래서 저기 그냥 홍보팀이 얘기하면 말없이 복종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용산이 그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화대라고도 하고 용궁이라고도 하죠. 김건희 여사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아주 잘 그 성지를 만들어서 무슨 꼭 신흥 종교처럼 권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V0라대 요즘은. 네, V2가 아니라? V0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안에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무슨 신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말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천공이라는 분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랬었죠. 그런데 제 기사가 나간 언론이 알자지라, 르몽드, 워싱턴 포스트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 그런데 중국 언론에도 나왔다는 건 몰라요. 전에 중국 친구들이 초청해서 작년 그 5월에 중국을 갔더니 웨이보 댓글이 1억 단위가 넘어갔대. 그래가지고 의원님 중국에서 유명하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었구나. 그랬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가 이제 그 비선에 대한 어떤 그 견제구를 날린 것이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재걱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당내에서는 김종대 저걸 핑계로 출마도 못한다. 이제 사법 리스크로.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법 리스크 뭐 그랬는데 기소도 안 됐어. 기소도 못해. 저의 마지막 전략 공천 카드입니다. 전략 공천 카드 이거 중요하게 쓸 겁니다. 이거 중대 발언인데 이거. 중요하게 쓸 겁니다. 어딘지 비밀이에요. 네. 어딘지? 뭐 하여간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또 하나의 공화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진짜 중국 분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갇혀 있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중국 인권 변호사님들이랑 무슨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와요 한국에. 중국에도 인권 변호사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경향이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좀 중국이 최근에 좀 많이 뭐라고 할까 전제성이 좀 강화되면서 활동가들이 구속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노동운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최소 수준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고문 금지 뭐 이런 것들 정도. 네, 국제 규범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진짜 심각한 얼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은 전직 대통령들이 다 구속됐는데 미국식 민주주의가 동아시아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도 다 잡혀갈 수 있을 정도로 법치주의에 의한 자정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는 제가 드렸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확실히 그 관념이 이제 살아온 삶의 경로나 체제의 궤적이 다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14억의 나라가 개혁 개방한 지 40년밖에 안 됐다. 40년간 이 정도면 말변한 거 아니냐. 우리가 권위주의를 비판할 때마다 중국 학자들의 항변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이야 뭐 4천만 5천만 뭐 그러지만 14억 인구를 통일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하고 40년간인데 속도가 느려 그렇지 이 정도면 빠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진핑 체제 들어오면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원칙들이 다 깨졌잖아요. 많이 깨졌죠. 뭐 회개했죠. 실상 팔아 67일까지는 연임하고 68 됐을 때 뭐 당대회 하면 그때는 내려놓잖아요. 말하자면 그것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10년씩 하는 거 아니었나요 원래 지금 그 등소평 이후에는 3년이면 금지돼 있었어요. 네, 3년임이 금지돼 있는데 그게 또 거기 무너졌죠. 나라가 커서 연임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가끔 보면 이게 뭐 정책이 전달되는데 4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뭐 3연임까지 하면서 중국 체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우편향으로 할까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중국식 체제에 그 뭐 장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시진핑 관련해가지고 확실히 좀 저는
그건 좀 약간 네, 위험하지 국가 않나. 통제주의가 네, 부활했죠. 너무 심해져가지고. 근데 그동안에 개혁개방은 덩샤오핑 이래로 모택동 시대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공포로 개혁개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택동 이후에 시진핑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하고 네. 어떤 시장보다는 국가 통제 그것도 또 저기 어떤 그 상당한 수준의 내부의 손실과 민생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통제를 하는 여기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코로나 회복이 돼도 이래 생산적 소비나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언제 정부가 또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건 거기도 안타까운 거품이 거죠. 워낙 커서 거기도 거품이 부동산 있죠. 경기도 있고 1대1로 해서 돈을 너무 인프라에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국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양안 관계 이제 때문에 뭐 좀 양안 관계 걱정이나-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한반도는 더 시끄러워졌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흑해에서 지중해까지 죽음의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그 전쟁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이 평화가 최고의 민생이다. 최고의 복지는 평화다. 이 말이 올해만큼 실감나는 해가 없을 겁니다. 연초부터 전쟁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 판을 벌일 것이다. 아예 예고편을 내놓고 기우제까지 지내오는 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진짜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거꾸로 미친 개는 안 묻는다. 이게 국방장관 말입니다. 이런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그러면 얼마 전에 위험하다고 지각을 해놓고 BBC까지 나가서 그렇게 해놓고 또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안 위험하다고 우길라니까 이제는 또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97년 IMF 위기 때 세계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건 뭐 언론에 안 나온 얘기지만 국방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반도 안정돼 있다는 걸 설득했어요.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신용등급 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벼랑 끝인데 거기다가 전쟁 난다고 연초부터 저렇게 죽이 척척 맞으면 이거 외국에서 우리는 뭘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은 나라에는 경제도 민생도 복지도 이런 것도 다 무너지는 아주 무책임한 정권이에요. 뻔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3월에 키 리졸브 한미 군사 연습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진행되니까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총선 코앞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고의 민생과 복지는 평화라는 거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리고 제가 정의당에 뭐더라 평화특위위원장 아니었또 네, 내가 한반도 평화본부장이시죠. 네. 하여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게 우연이겠냐 이거지. 뭔가 역사적 맥락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게 사실은 우연이겠냐 중동 이거지. 정세도 심상치 않은데 네. 중동 그것 때문에 최근에 또 뭐 미국 유조선인가 그 미국 납포되고 유조선을 이란이 납포해 버렸어요. 납포해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쭉 그동안에 그러면 해상 물량이 다 돌아서 다녀야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원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스웨즈 수출이 운하가 뭐 마비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 그 부분에서도 당장에 중동 정세가 꼭 유가 문제뿐만 아니라 물류 문제에 있어서 민생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비극적인데 거기도 사실은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있는데 에너지난 식량난 네. 다 왔어요. 그다음 인플레. 문제가 이제 대만 중국 양안 관계랑 남북 관계 여기가 지금 남은 화약고 잠재된 화약고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현재 위정자들의 인식은 그냥 뭐 7, 80년대 쟤네 나쁜 놈들이라 주문을 되뇌이는 정도의 좀 안이한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 되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에치카하면 역사란 무엇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대표적 저작은 20년의 위기입니다. 20년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전간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전간기라고 하는데 그걸 해석한 건데 여기서 현실주의자 이에치카가 우리한테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왜 그때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은 전쟁의 위협에 무력하고 평화보다는 민족을 선택했는가 이거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진보주의자들이 권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권력의 속성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있다가 결국은 전쟁의 블랙홀처럼 빨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나날이 자기 집단 우선주의가 되고 극우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 왜 평화를 파괴하는가 하는데 그 책에서 주는 교훈이 그런 어떤 권력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그 20년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책을 꼭 강추를 한다. 아무런 그 PPL 아닙니다. 20년의 위기.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꼭 한번 저도 일독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남북 관계 뭐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의 위기 속에 김용대 위원님께서 이렇게 당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셔가지고 글쎄 뭔가 자꾸 압력을 넣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누구를 이제 불러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아 많습니다. 누가 아니 신장식도 한번 나오라 그래고 신장식 앵커죠 지금 한번 나오라 그래고 뭐 뉴스 하이킥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그 청취율 1위라고 거기서 아주 황홀경에 빠져 있던데 그게 세상의 전부 아닙니다. 나도 그 방송 많이 나갔지만 저도 고정이었어요. 근데 이거 비대위원장 하면서 하차했죠. 아 그래요? 네. 더 나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차를 하십니까? 그래. 거기는 약간 코너가 그 뉴스 브리핑 비슷한 거여가지고 비대위원장이 하기에는 조금 코너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불러야 되고 네. 뭐 그 외에도 저는 좀 종교계도 초빙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최근 촛불 집회 1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광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맨 나중에 스님들과 신부님들이 저 뒤에서 수녀님들이 등장을 하시면 박수를 쳐드렸거든요.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뜻밖의 일은 가장 먼저 촛불을 든 게 종교인이었다는 게 맨 앞줄에서부터 난 이게 너무 뜻밖이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과거의 올드 보스와 달리 지금의 새로운 보스, 뭐 뉴라이트는 일종의 어떤 정신적인 침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절박성이 옛날에 어떤 이런 어떤 독재 정권하고는 결이 다른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집단화되더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정치보다 종교가 한 발 앞서 있었다는데 전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또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강론이 주옥 같아서 그래서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에요. 누구지? 함세웅 신부님이 사실은 제 결혼 주례 신부님이고 그래요? 저를 유아세례 해주신 분입니다. 동네 신부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동네 신부님이었는데 그때 뭐 감옥 가고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저는 모르시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아시죠.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결혼할 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사 집전을 해주셨죠. 나는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내가 아는 회심의 일착을 꺼내면 다 준비된 답변이 나와. 대본은 없습니다. 저 천주교 신부 얘기하니까 함세웅 신부가 탁탁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함세웅 신부님이 그때 청구인가 하여튼 그쪽에 성당의 마지막이었는데 은퇴 미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뭐 이부영 의장부터 해가지고 뭐 광노현 뭐 이런 사람들 쫙 와 있는 거예요. 네. 내빈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부부를 딱 올리더니 여자분이 그 신도였고 남자분이 자기가 이제 그 안기부 끌려갈 때 안기부 직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그런 만남이 다 있어,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부부를 그 후로부터 교유해서 마지막 은퇴 미사 때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참 했었는데. 참 초월적 사랑이다. 네. 어쨌든 함신부님 한번. 근데 나올까 조회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들 나올 때 유독 종교인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이태원 참사 직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스님들하고 신부님이 유튜브에 집중적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어떤 정치인보다도 조회수가 많았어요. 만약에 정의당이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무너진 가슴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져주는 정당이라면 사실은 어떤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정신적 지도자들 또는 뭐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좋고
또는 어떤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분들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초빙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때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왠지 정치가 좀 드라마틱하고 뭐가 조금 희망이 있을 땐 저기 종교인들이 나오면 주체가 없어 보여 그때는. 다 사람은 그 주역에도 나와 있는 말이지만 시와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잘 타는 집단이 성공하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분, 어쨌든 출연진도 좀 더 네. 넓게 모아보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음. 지금 더 중요한 김종대 TV를 촬영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기 수요일에는 매불쇼 보지 마시고 내가 또 1시에 하니까 내 거 보고 매불쇼 봐. 그리고 수요일 매불쇼는 라이브 아니에요.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이런 패턴 정의당 TV를 보다가 김종대 TV로 옮겼다가 매불쇼를 봐. 아니 근데 최욱 그 저기 진행자가 연말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준현동 형 사수를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자기도 그거는 뭐를 떠나서 적극 지지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술이 좀 취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연락이 없어. 아니 그런데 그 최욱은 정말 정의당을 좋아해요. 그러다 요즘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내가 나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잘될 겁니다, 거기가 이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매불쇼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술 먹고 전화하지 말고 그저 아예 술자리로 부르든가. 뭐 그렇게 조금 내가 좀 촉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당원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번 멘트. 늦었지만 우리 그 당원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제 그 어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 어려울수록 어떤 새로운 미래의 희망은 더 절실해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될 중요한 시기가 올해입니다. 그런 만큼 또 비대위원장이 잘 당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 또 더불어 전해드리면서 곧 저도 지역에 가서 뵐 겁니다. 그 이번 주에도 경상북도 도당 갈 거니까 그 하여간 우리가 또 역사의 순리를 믿고 올해 한번 힘차게 살아보자. 희망은 항상 내 자신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거. 그렇죠. 희망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갈수록 그냥 대본이 아예 없어요. 홍보팀이 글쎄 평행. 난좀 황당하더라고. 누가 진행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그래요?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주간 위클리 편성해서 네. 이제 어떻게 더 넓힐까가 지금 고민인데 홍보팀의 노동인권까지 고려해야 돼가지고 그게 요즘 좀 고민이에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면서 9번째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8번째 공작실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김종대 의원님 비대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